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한 남성의 경험담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대리는 야근이 잦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건물의 불빛조차도 그의 자리 외에는 모두 꺼져 있어서 마치 그가 건물 전체를 혼자 점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11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불을 끄려 일어섰는데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대리는 놀라며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긴 했지만 일단 건물에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조금 전에 들은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옆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놓을 것만 같은 기분에 얼어붙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탑승의 문이 닫히는 찰나에 문틈 너머로 하얀 손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닫힌 버튼을 눌러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고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단지 그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대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안개가 자욱이 낀 사무실에서 그는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구석 어둠 속에서 그 하얀 손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손은 서서히 들려 그의 어깨에 닿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면서 그는 놀라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3분 기분 나쁜 시간에 깬 것이 찝찝했으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에서는 어제 일은 꿈일 뿐이라 여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을 누비는 그 소리들이 다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김대리는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마다 동일한 꿈이 반복되었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다른 회사에 성공적으로 취직한 그는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야근날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문틈 너머로 그 하얀 손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에 홀려 본인의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무겁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과 현실에서의 초자연적 경험은 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의 두려움과 긴장을 절묘하게 자극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긴 공포 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에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던 영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종일 업무에 시달려 지친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새벽 2시 13분이었다. 전화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뜨고 있었다. 순간 망설였지만 혹시나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들리는 것은 가벼운 잡음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영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순간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영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번 쌓여가는 불안감의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그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었다. 매일 밤 2시 13분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려댔다. 이상한 것은 심지어 휴대폰의 착신 거부 기능을 사용해도 여전히 전화가 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영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누구세요?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그 순간 짧은 침묵이 흐르고 이윽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은 영지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기로 했고 영지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는 이제 보이지 않았고 단지 알 수 없음이라는 표시만 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명확했다. 나는 내 뒤에 있어. 두려움에 떨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방안과 거실 등만이 홀로 켜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방을 둘러봤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추적 결과 수신되는 번호는 현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번호는 과거 10년 전 어느 날 한강변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한 남자의 핸드폰 번호였다는 사실만이 밝혀졌다. 영진은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문을 나선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전화기가 다시 한번 울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목소리를 다시금 들었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후로 영진은 소식이 끊겼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서운 경험으로 인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방은 이후로도 여전히 방치되었고 간혹 새벽 2시 13분이 되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만이 그곳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존재하는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종종 회자되며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비롭고 오싹한 공포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전화가 울릴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녀 민서는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할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을 돕고 오후에는 마을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저녁에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대청마루에 누워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별을 바라보며 쉬었다.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민서에게 이제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다. 할머니 댁은 산속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밤이 되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민서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달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민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희미한 잠에 들었다. 어느 순간 민서는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의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기만 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부엌 쪽에서 가볍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누군가 부엌에서 그릇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서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잠드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부엌 쪽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이 간신히 부엌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때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기이한 형체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형체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민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간신히 작은 한기를 뚫고 형체의 얼굴을 살피자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모습이었다. 창백하고 찌그러진 얼굴, 슬픔에 잠긴 눈, 마치 이승에 대한 한을 품고 떠도는 영혼처럼 보였다. 그 형체는 민서의 눈앞에서 사라질 듯 말을 걸었다. 내가 나를 보았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민서는 공포에 떨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 영혼의 간절한 목소리는 그녀의 심리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영혼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여 지금까지도 그 사연을 알리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그의 슬픔과 억울함에 공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형체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곤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 겁에 질린 민서는 그날 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려난 것인지 마을은 그 이후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아침이 되자 민서는 그 밤의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마치 오래된 숙제가 해결된 듯한 안도감을 느끼셨다. 할머니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맙다며 이제 그는 평온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의 경험이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안겨주었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민서를 영혼의 친구라고 부르곤 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민서는 가끔씩 그 시골 마을과 그날 밤의 일을 추억하며 미소 지었고 그 기억은 그녀에게 늘 따스한 용기를 주었다.